오늘은 좀 주제를 좁혀서 우리 조선의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 누구를 손꼽죠? 예, 바로 이 세종이라는 왕의 좀 더 그 정말 진면목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제목은 인재등용의 신 세종대왕의 리더십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세종이라는 왕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면서 그 당시를 잘 만들어 나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종이라는 왕 당연히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 주머니에 세종대왕이 많이 이제 계시면 일단 든든하죠, 그죠? 뭔가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만큼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사실은 세종이라는 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세 번째 아들,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원래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하려는 그런 원칙을 확고하겠다라는 의지에서 태종이 양녕대군이 11살 되던 해 세자책봉을 단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스승을 붙여서 양녕대군을 교육을 하게 하고 정말 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너무 공부를 하잖아요. 이 세자 시절부터 맨날 수업에 빠지기 일쑤고 뭐 이 수업 빠지는 핑계도 다양해요.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오늘은 저 선생이 나 스타일이 아니어서 나는 저 수업 못 듣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수업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이 태종이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믿음도 이제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좀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계속 기생들하고 연문을 뿌리는 뭐 초궁장이다, 칠점생이다, 뭐 소행이다, 봉지련이다 이렇게 이 양녕대군에 관한 그 검색어를 보면 기생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어리라는 여인은 임신까지 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태종의 뭐 분노를 자극을 하게 했고 그 반면에 바로 이 세 번째 아들이 되는 충녕대군은 너무 퍼펙트해요. 학문이면 학문, 뭐 정말 품성도 좋고 또 효심도 지극하고 이 태종이 생각하는 거죠. 야, 저런 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여기 장자상속이라는 원칙만 밀고 갔다가는 이거 진짜 이 양녕 왕대 가지고는 나라 망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왕위에 올랐는데 정말 그야말로 말아먹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이 당시 신하들한테 좀 그런 의중을 흘려요. 꼭 장자로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는가, 능력이 있다면 이 세 번째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침 그때 중국에도 서주 시대에 고공담보라는 인물의 아들 중에 태백, 우중, 계력 세 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가 후계자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논리가 뭐였냐면 택현,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장자상속이 원칙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결국은 관철을 시켜서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을 폐위시키고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녕을 후계자로 삼은 이 해가 1418년 8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6월에 세자책봉 삼았고 정확하게는 2달 뒤에 왕위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즉위식은 1418년 8월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최고의 정말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고 저는 뭐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태종이 원칙대로 밀어붙였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일단 강의를 이렇게 못하겠죠. 아니 니 하오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이 세종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 세종이라는 왕이 정말 있게 한 데는 태종의 탁월한 결단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된 우리 세종, 뭐 업적 정말 이루 열거할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당연히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이 훈민정음이 창제가 된 것은 공식적으로 1443년 12월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 한때 이게 뭐 세종이 뭐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방향으로 뭐 영화가 나와서 뭐 엄청 좀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이거 하나만 봐도 세종대왕이 창제한 게 맞아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에요. 세종이 만드신 훈민정음이다. 그리고 이거는 창제 동기가 명확하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포가 된 것은 1446년 9월 창제한 이후에 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 또 이게 정말 실용화될 수 있는지를 점검한 이후에 반포한 게 1446년 9월 10일. 요거를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몇월 며칠이다? 10월 9일. 그래서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한동안은 한글날 공휴일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요게 4년 전부터인가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된 거예요. 바로 이제 이 훈민정음과 같이 이런 한글 창제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공휴일로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좀 문제가 많다. 한글날이 한때 공휴일에 제외된 결정적인 이유는 토요 휴무제가 정착되면서 휴일 너무 많다,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 한동안 제외되었다가 다시 공휴일이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정말 여러모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보통 또 보면 한글날이 잘 맞을 때는 10월 추석 연휴하고 막 겹쳐가지고 이 노는 날 제일 많을 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 훈민정음의 또 의미를 또 찾는다면 바로 여기 자료에도 잠깐 나오지만 창제 동기가 밝혀진 유일한 문자예요. 세계 문자상에서 내가 왜 이 글자 만들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본 적 있어요? 뭐 알파벳을 왜 만들었다, 뭐 히라카나와 가타카나를 왜 만들었다 없잖아요. 창제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요. 그리고 이건 또 학생들이 너무나 이게 새겨들어야 될 게, 국어 시험에 이건 출제빈도 거의 상이에요. 상. 나란 말싸미 중기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나오죠. 자주정신. 우리하고 중국하고 다르다라는 자주정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미루고 졸빼이셔도 제 뜻을 실업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거예요. 민본 사상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에 뭐죠?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쉽게 익혀 편안하게 하고 잘 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익혀서 편안하게. 그 전까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어떤 문자를 썼다? 한자 썼죠. 사실 냉정하게 봐도 한자는 그 글자 자체가 약간 테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문 진짜 이거는 뭐 도대체 글인지 이게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도 잘 안 그려져, 이거 정말. 그런 것들을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익히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돼. 그리고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 소리 나는 대로 바로 적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장점이에요. 우리가 다른 글씨들은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창제 동기까지 밝혀져 있고 그것이 지향하는 정신까지도 정말 대단한 글자다. 그리고 전 정말 이 세종대왕께서 우리 먼 미래를 예견하셨는지, 우리 학생들 많이 있지만 문자 보내기에도 진짜 좋은 글자 아니에요? 한글만큼 진짜 딴짓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자 보낼 수 있는 글자 몇 안 돼요, 진짜. 그냥 뭐 우리 뭐 안 보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IT 시대의 경쟁력이 상당히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그것까지 예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IT 강국 우리나라에 정말 적합한 문자 보내기 좋은 그런 글자까지 이제 만드셨다. 그래서 이런 훈민정음에 관철되고 있는 자주 민본 실용 정신이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이 돼요. 농업 분야에서는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편찬되는데, 이전까지는 주로 중국의 농사책을 수입해가 이거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이 세종이라는 왕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그러면 실제 농사 잘 짓는 사람들, 요즘 표현을 하면 베스트 농업인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또 예를 들어가지고 떡볶이 하나를 먹으러 가도 어떤 집은 줄 서 있는데 어떤 집은 손님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집에 잘 팔리는 집 비법을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특히 수확량이 많은 농민들을 관리들이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농사 짓는가 다 적어오게 하는 거예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어느 정도의 물을 주고 언제 수확을 하고, 여러 지역에서 베스트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 방법들을 다 정리를 하게 해서 요거를 모아서 이제 책을 편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경복궁원에 농사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점검을 하면 또 뭔가 이런 오류가 발견되면 이걸 보완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는 꽤 됐습니다만 한 7, 8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세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직접 농사 짓는 장면이 나갔어요, 방송으로. 아마 이런 좀
공부는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드라마에서는 그 세종대왕께서 직접 막 동그름지게 지고 막 농사 짓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는 아무리 세종이라도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라도 동그름지게는 안 졌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좀 드라마에서는 좀 과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인 거다. 그래서 바로 이런 농사직설이라는 책은 정말 그야말로 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농사법을 제시한 책이었고, 의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편찬돼요. 그 전까지는 주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 약재를 주로 이제 당약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산 약재를 가지고 이거로 이제 처방법이 제시돼 있다 보니까 일단 문제는 일단 구하기가 힘들잖아. 중국산 약재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당시에 거기다가 잘 안 맞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 신토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는 우리 땅에 나는 게 맞는데 이게 다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의료 수준이 열악해지는. 그래서 이거를 또 간파하시고 당시에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의사, 약사, 전문가들 다 총 이제 태스크 포스를 만든 거예요. 전문가 그 정말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들 다 조사를 해라. 전수 조사를 해라. 그래서 어느 약초가 어느 병에 효험이 있는지 이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한 책이 향약. 우리 땅에서 나는 약을 잘 모아서 처방법을 완성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질병에 걸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약재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57개의 큰 항목. 뭐 요즘으로 치면 소아과, 안과, 치과, 내과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 외과 같으면 뭐 모기에게 물렸을 때, 뭐 다리를 뭐 삐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크게 959개의 그 수항목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급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치료를 할 수 있었고, 이때 특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업 국가에서는 인구가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유아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그 질병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세종도 이런 어떤 책의 그 보급으로 인해서 그 의료 수준 개선이 이루어졌고 백성들도 훨씬 더 이제 그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 아시죠? 허준이스. 그러니까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도 갑자기 뭐 허준이라는 사람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탁 쓴 책이 아니라 바로 이런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의 아주 주요 내용을 잘 종합하고 또 그 시대에 또 정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그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완성된 책이 동의보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용어 정리 하나 하면 향약이라면 우리 땅에서는 난 약. 아까 제가 중국산 약재를 뭐라 그랬다? 당제라 그랬죠. 당약 또는 당제. 중국을 그때는 당이라고 불렀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왕조가 많잖아요. 뭐 진나라, 한나라, 뭐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뭐 송나라, 원, 명, 청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도 중국이라고만 또 하지 않고 중국의 특정 왕조를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당나라를 상당히 좀 좋아했어요. 당나라처럼 뭐 닮아가겠다. 그래서 중국을 지칭할 때도 당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 임진왜란때 우리 조선을 도와준 나라 무슨 나라? 명나라에 대한 어떤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뜻으로 명을 명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대명이라고 불러요. 저 큰 명이란 뜻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명천지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대명이라고, 대명. 그러다가 반면에 조선 후기에 와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그렇게 강화되면서 실제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저 청나라는 상당히 무시해요. 저 오랑캐 놈들 우리가 힘으로는 졌지만 저 너희들은 우리 뭐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오랑캐 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 오랑캐 호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떡, 오랑캐 떡이라는 뜻이에요. 호떡. 호도, 오랑캐 복숭아 이런 뜻이에요. 호도 자세히 보면 복숭아하고 좀 닮아 있죠. 자, 지금 제가 어디에다 손 놓고 있다? 호주머니. 또 오랑캐 호자예요. 우리 주머니는 분리형이야, 분리형. 우리 옛날에 주머니는 다 딴 주머니 있죠. 근데 저 오랑캐들이 저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옷에다가 주머니 넣은 거 이걸 우리가 따라하기 시작하면 뭔가 찝찝해. 저 오랑캐 주머니야, 호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제일 심한 용보다 호르자식, 오랑캐 놈의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심한.
야 그러면 이제 좀 응용력 뛰어나신 분은 야 우리 지금 겨울에 많이 먹는 저 빵, 호빵도 오란 게 빵 아닌가? 저것도 뭔가 막 김이 스멀스멀 나는 게 호빵은 아니죠. 아닌가 하시는 분 계시죠? 많죠. 호빵은 1970년대 개발하면서 사장님이 뜨거울 때 호호호 불어 먹으라고 호빵, 호호호 호빵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라도 나중에 국어시험에 다음 중 호의 용례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하면 호로자식, 호주머니, 호도, 호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종시대 또 이런 자주민본 실용정신을 대표하는 이런 손꼽을도 많이 나타나요. 과학기구들, 해시계, 물시계, 작용로라고 그러죠. 혼천이, 이 천문관측기구, 이 간이 되는 이 그곳에 이제 설치된 이곳에 올라가서 이 천문을 관측한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 해시계도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우리가 보면 좀 역사 공부 잘하려면 그 한자의 뜻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앙은 우러를 앙자예요. 부는 솥부자예요. 잘 보세요. 해시계 솥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솥부자 하늘 위를 향하고 있는 솥. 일구는 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저 보면 침이 있죠. 침 해시계. 그러니까 저 침이로 해서 해 그림자를 본다 해서 앙부일구라는 말 자체가 소처럼 생긴 저 해시계. 앙부는 모양을 뜻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응용하면 현주일구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현은 매달 현자예요. 매달현. 자 그럼 우리 어떤 시계? 매달아 놓은 해시계, 벽시계 같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시대에 다양한 해시계는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해시계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다? 뭐가 약점이죠? 해시계? 밤이나 지금 같은 실내 이거 반쪽짜리 시계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이도 그 작동하는 전천후 시계를 만들라. 이 미션을 누가 수행한다? 장영실이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게 장영실은 신분이 천민이에요. 천민. 그래서 이제 장영실은 어머니가 부산에 있는 동래현, 바로 동래현의 관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청에 일하는 기생. 그래서 어머니 신분이 기생이면 아들도 이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이 그 능력만을 믿고 장영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도 차려줬어요. 그래서 이 장영실이 세종의 그런 어떤 그 후원에 정말 보답한 게 바로 이 물시계입니다. 해가 없이도 물의 힘으로 작동한다 해서 물시계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요것이 시간대별로 목각인형이 나온다. 물이 스스로 치는 시계, 자격루 이렇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 자격루는 그 시대로 치면 획기적인 발명품이었고요. 자격루가 발명되면서 조선시대 표준 시계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혼천이는 이제 천문관측 기구고 여기 나오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벽시계 같은 현주일구, 천평일구는 평평한 해시계, 정남일구는 남쪽을 향한 해시계. 그래서 이런 세종시대의 과학적 성과물들은 우리도 이런 거 저는 되게 제가 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역사를 접근할 수 있는 거 강조하는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고 있느냐 하면 10,000원짜리 지폐 보면 바로 이 뒷부분이 똑같은 거 있죠. 혼천이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지금 그렇게 우리 돈을 많이 쓰면서도 이거 별로 이렇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여기는 별자리 같은 거 있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라 그래가지고 이 세종시대에 원래 고려시대부터 이어지던 천문도를 세종시대에 요즘으로 치면 좀 더 업그레이드.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거는 현재 보현산에 설치한 전체망원경이에요. 전통시대의 과학기술을 지금 또 계승한다 이런 뜻이고 요 10,000원짜리 지폐 앞면에도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 놀랍게도 용비어천가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 원래 아셨던 분. 용비어천가가 있어요. 세종의 얼굴 오른쪽에 보시면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닌 일색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요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지폐에도 역사와 문화를 담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왕은 정말 뭐 과학 분야에서도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펼쳤고 그런 어떤 세종의 과학적 능력이 집재상되는 그 책이 바로 이 칠정산내외편. 요것도 잘 읽어야 돼요. 칠정 우리가 보통은 두 글자씩 읽으라 그러면 칠정산내외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칠정산내외편이 무슨 말이냐면 칠정은 해, 달, 화, 수, 목, 금, 토요.
해와 달과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요 전체 운행의 원리를 잘 계산한 책이다. 그리고 처음에 4편이 만들어졌다가 외편이 합해지면서 칠정산 내외편 이렇게 돼요. 칠정산 내외편의 의미는 그 전까지는 달력이 주로 수입산이에요. 중국산 아니면 아라비아산이었는데 세종시대 바로 각종 천문관측 기구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달력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칠정산 내외편.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세종시대의 성과물들은 백성에 대한 어떤 세종의 이 배려가 가장 컸다. 정말 이거 감동적인 멘트인데요. 백성이란 것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한테.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신념으로 사실은 그 정치의 방향도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일도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90년 전이에요. 1430년에 세종이 그 당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오지만 지금에 와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전제와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이 쉽게 말해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거둘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고민 끝에 여염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표현을 하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 실시하자. 이 1430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결과는 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서 9만여 명이 찬성, 7만여 명이 반대했던 이 기록이 다 나와요. 실록에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당시에 이 찬반 현황이 도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상도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충청도 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전라도 뭐 찬성. 그러니까 이미 590년 전에 요즘 표현을 하면 직접 민주정치 실시하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야 세종시대 오늘날보다도 어떻게 보면 앞서갔던 이런 면모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중에 정말 또 이 아주 주목되는 게 이 노비에게 출산휴가 부여한 거. 이 형조에서 전제하기를 경에 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쉽게 생각하면 지금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에요. 비자. 근데 왜 그럼 비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조선시대 사실은 여성들로서 조선시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천민 신분이 많아요. 양반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죠. 천민 여성들이 관청에서 일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직접 보신 것 같아요. 세종이. 임신한 상태에서 일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들에게 휴가를 부여해라. 그렇게 해서 100일간의 휴가를 부여했더라. 정말 인권 부분에서도 앞서갔던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세종시대에는 100일의 휴가를 출산한 여성에게 주고 재밌는 것은 남편에게도 육아휴직 30일을 줬어요. 지금보다 낫죠? 낫잖아,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법으로 규정이 될 때는 그 시대 사람도 조금 많다고 생각했는지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에서 총 80일의 휴가를 부여를 하고 남편에게는 육아휴직 15일. 이것도 지금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잘 안 지켜져요, 이런 거. 근데 이 시대에 이미 그 인권 보호에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신분이 천한 그런 여성이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출산휴가 부여했고 요즘으로 치면 이 복지 개념하고도 아주 관련이 있는 바로 이런 내용을 세종이 앞서서 시행을 했다.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왕이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그 업적들은 또 중요한 게 자주, 민본, 실용이라는 시대의 정신을 확실하게 이제 설정을 하고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실천을 해나갔고 결과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